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시황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다시 이제 좀 종목이라든지 좀 섹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FMCA, CPI라든지 FMCA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이제 시황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 이벤트는 많이 끝났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이제 종목이라든지 섹터에 좀 더 집중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FMC 회의, 그 12월 FMC 회의와 관련된 전망 영상은 이게 마무리일 겁니다. 요게 이제 최종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영상만 보시면 제가 이제 FMC 회의를 어떻게 판단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뭐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좀 강세론자 입장이다 보니까 이번 FMC 회의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제가 느끼는 바는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장이 예상 못한 정도의 매파적인 스탠스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물론 시장이 기대했던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는 아니었죠. 하지만 시장이 막 걱정할 정도의 추가적으로 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했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아닌데요. 다만 시장이 이제 좀 실망감을 가지는 건 그건 거죠. 제가 이 썸네일 지금 제목에서도 써 드렸지만 좀 오락가락한다라는 거예요. 정책 판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 뭐 최근에 국채 시장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하면서 아무래도 연준이 이 국채 시장에 대한 눈치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이제 리서비스를 좀 많이 했었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그쪽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고, 그다음에 브루킹스 연구소 그 연설을 통해서 사실 저도 그 연설을 듣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제 FOMC 회의에 관련된 전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의 연준의 스탠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이제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이제 그 FOMC 회의 직전에 파월 의장의 마지막 연설이었기 때문에 뭐 근데 거기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강연을 했을 때의 파월 의장의 발언은 굉장히 좀 온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탠스 같은 경우도 뭐 질문을 받을 때도 우리는 그러니까 이 경기를 부러뜨려 가지고 "물가를 잡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실제로 데이터를 또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물가는 인플레이션은 지금 잡히고 있다."라는 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과잉 긴축을 우리는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고, 당연히 인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번에 CPI가 잘 나오면 확실하게 이제 연준은 좀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좀 심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 거죠. 근데 그거와 완전 또 반대로 내가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이번에도 또 이제 이전에 그 9월 FOMC 회의와 동일한 스탠스를 취했던 거죠. 그게 이제 시장이 좀 실망하는 건데, 근데 이건 참 웃긴 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이 연준을 믿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워낙 너무 자주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그냥 쟤들 통화 정책은 우리가 그냥 믿지 말고 그냥 쟤들 바라보지 말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그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 나가진 않았는데요.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주식시장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라든지 채권시장의 변동성은 거의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준의 이걸 엄청나게 매파적인 스탠스로 인식하고 올해는 내년이죠. 내년에는 진짜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 금리 인하는 진짜 2024년 정도에나 하겠지라고 만약에 시장에 특히 이제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을 했다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야 어차피 내년에 할 거야. 쟤들 전에 말했지만 야 올해도 봐봐.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금리 인상은 내년 정도에는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올해 엄청나게 빨리 해버렸잖아요. 똑같아, 똑같아. 어차피 문제 생기고 인플레이션 지금 잡히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얘들도 반응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지금 이제 이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이 썸네일 제목에서처럼 이제부터는 정책보다는 저는 오히려 데이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맞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믿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라고 하고 연준이 계속 이제 뭐 긴축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데이터 자체가 꺾이고 내려가고 있다라는 꺾이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수록 연준은 결국에는 피봇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약세론자들의 논리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 연준이 예전엔 좀 착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착하지 않은 연준이야. 그러니까 시장이 부러지든 말든 상관없이 밀어붙일 거야 라는 건데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물론 경기가 부러졌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그러겠죠. 경기가 부러졌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맞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상황에서 경기가 부러지는 거를 연준이 그냥 두고 볼까요?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저는 이번 FMC 12월 FMC에는 연준의 마지막 블러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앞전 영상에서도 뺑기 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제가 보기에는 블러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미 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연준의 본심, 특히 파월 의장의 본심은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거기서 내비친 게 본심이었던 거고 12월 FMC는 그 FMC 회의가 주는 어찌 보면 무게감으로 인해 가지고 자칫 여기서 좀 고삐를 느슨하게 해버리면 시장이 오판해 가지고 오히려 시장이 자산가격이 다시 급등한다. 애써 지금까지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 실제로 연준의 스탠스는 파월 의장의 생각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브루킹스 연구소의 발언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걸 저는 이제 시장도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시면 지금 시장의 반응을 보셔도 아시겠잖아요. 연준이 하물며 이렇게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안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번 12월 FMC에서 브리킹스 연설의 연장선상의 발언을 했다면 제가 보기엔 폭등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연준은 그걸 걱정해서 좀 누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속도 조절은 있을 거지만 결국은 연준은 이제부터는 12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계속 완화적인 스탠스를 실제로는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계속 이제 보고 있는 이유를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면 음, 지금 채권 시장 참여자는 아까도 이제 안 믿는다 이야기했죠. 이전 제가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결국에는 5%도 못 올릴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5%도 못 올릴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 여전하고요. 많이 올려봐야 5%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도표가 지금 중심값 정도가 그러니까 한 5.25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5.25까지 못 올릴 거야라는 거예요. 5.25까지도 못 올릴 거고 그럼 결국에는 많이 올려봐야 그러니까 5% 아니면 한 4.75 정도 5%안 올린 정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많이 올려봐야 25bp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50bp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이죠. 2월 달에 25, 그 다음에 3월 달에 25. 이 정도라고 끝낸다라는 거고.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춘 시점에서 평균적으로 6개월 후에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한 9월 정도에는 금리를 인하를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9월까지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FMC 회의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때부터 이미 하반기에는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거죠. 연준이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이 통밥을 때려 봤을 때 야 이거 어렵다. 야 어차피 끌고 못 갈 거고 그거잖아요. 명분이 뭐니 너? 명분이 뭐야? 아니 인플레가 잡혔는데 명분이 뭐니? 이거잖아요. 물론 연준은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기자도 물어봤잖아요. 너희 지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목표치를 좀 높일 생각은 없니? 지금 2%잖아요. 그러니까 코어 PC 기준으로 2%를 잡고 있잖아요. 이것 좀 낮출 생각이 없니라는 거죠. 근데 기자 생각은 그런 거죠. 이전에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상황이었잖아요. 디플레이션 시대에 물가 목표치였는데 지금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시기잖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기에 지금 물가 목표치니까 이걸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연준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2%가 안 잡혔으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3%대만 접어든다면 코어 PC가 3%대만 접어든다면 저는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 전제는 있어요. 뭐가 있냐? 경기가 둔화된다는 전제. 그러니까 침체가 동반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데 코어 PC가 3%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경기가 짱짱해요. 안 무너져.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없어. 그러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안 하겠죠. 안 하겠지. 근데 만약에 저렇게 코어 PC가 3%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경기가 지금 경기 침체로 빠지고 있으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물가라는 건 관성이기 때문에 한번 관성을 잡아서 쫙 밑으로 흘러내려가면 계속 밑으로 흘러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양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세론자들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시 그러니까 재반등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관성을 탔다 만약에 코어 PC 기준으로 3%까지 내려간다면 거의 관성을 탔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해가지고 물가가 올라가진 않는다. 그때는 물가는 이런 통화 정책보다는 오히려 경기에 더 민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나오는 과정에서 물코어가 한 3%대로 떨어진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거죠. 이거는 뭐 제 생각이기도 하고 시장의 채권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저는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물가가 잡히는데 경기가 안 잡혀요. 고용 시장이 안 잡힙니다. 그러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안 할 겁니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랬을 때 시장이 이게 부정적일까라는 거예요. 물가가 잡히고 있는 과정에서 경기가 부러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업에 관련된 실적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부러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식 시장 역시도 크게 안 부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그러니까 안 할 가능성은 경기가 안 부러진다라는 거고 이건 역시도 주식 시장을 부러뜨리지 않는 요인이고 만약에 경기가 침체가 왔는데 물가가 잡힌다면 결국은 연준은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 연준은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 이건 역시도 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내년에 추세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 회의 결과를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소비가 저렇게 급락을 했는데, 왜 요즘에 고용이 생각보다 짱짱하지라는 건데요. 근데 이 고용도 제가 보기에는 좀 완만하게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그겁니다. 딴 게 아니라, 지금 소비가, 여기 보면 소비 심리는 굉장히 지금 꺾였어요. 근데 생산은 생각보다 안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고용 시장을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이트 칼라죠. 이쪽은 많이 하락을 하지만 서비스업 직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조업 직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화랑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이거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때 그러니까 주문을 많이 밀어 넣어놨잖아요. 선주문을 많이 밀어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밀어 넣은 것 중에 일부는 취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밀어 넣은 거를 또 다 취소하진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일반 소비자들이 환불하는 것처럼 그렇게 환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냐면 물론 소비 심리는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미리 앞에 선주문을 넣은 게 있잖아요. 선주문을 넣은 걸 또 취소를 못하는 부분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은 생각보다 안 빠지는 거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고용이 생각보다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 물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빠르게 떨어졌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결국에는 지금 소비는 아주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소비가 아주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재고가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음. 재고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라는 거. 그러면 굿즈 가격, 그러니까 재화 가격은 계속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빠진다. 그러니까 소비는 많이 줄었는데 물건 자체는 앞으로 계속 생산은 된다. 물론 이전에 비해서는 생산 속도는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소비 대비해서는 생산은 더 많아진다라는 거. 당연히 공급 과잉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렇게 된다면 물가 자체는 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야기 된 것처럼 주택 가격 다 빠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당 평균 임금 역시도 이제는 좀 꺾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크는 이제 찍었다. 임금 상승세도 이제는 피크아웃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추세적으로 끌고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추세적으로 끌고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렇게 물가가 끌려 내려가는 과정에서 연준이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뗀뗀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연준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데이터에 입각해서 대응을 할 거고 연준은 어쨌든 뭐 말 바꾸는 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말 바꾸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할 건 아니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연준이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내년도에 그럼 FOMC 이 보팅 멤버는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현재 보팅 멤버예요. 현재 보팅 멤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별표 쳐 있는 분들이 이제 내년에 보팅 멤버입니다. 보팅 그러니까 그 의결권을 가지는 분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준의 이사들은 다 이제 그 연구 보팅 멤버죠. 그러니까 이 연준 이사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그냥 매 FMC 회의 매년 FMC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연은 총재 중에 유일하게 연구 보팅 멤버가 있습니다. 예, 뉴욕 연은 총재. 예, 요 분까지는 이제 연구 보팅 멤버고 나머지 4명 그러니까 지역 연은 총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4명 정도가 이제 이렇게 보팅 멤버가 바뀌는데 자 보세요. 누가 어떻게 빠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이사진은 안 빠집니다. 이사진의 스탠스는 동일해요. 동일하고. 자, 그 다음에 윌리엄스 총재도 안 빠져요. 자, 요까지는 동일합니다. 이 스탠스는 동일하고. 자, 그럼 이제 빠지는 사람을 볼게요. 자, 블라드 총재 빠집니다. 예, 빠져요. 그 다음, 예, 굉장히 매파죠. 메스터 총재 굉장히 매파입니다. 빠집니다. 에서 조집 총재 당연히 엄청난 매파예요. 빠집니다. 빠져. 그 다음에 콜린스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스탠스. 그래도 중도 보수, 아니, 중도 보수래. 그러니까 중도 비둘기파? 중도 비둘기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근데 이분 빠진 건 좀 아쉽지만 자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아주 강성 매파 3명이 빠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강성 매파 3명이 빠져요.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건데 보시면 자 일단 닐 카시카리 이분이 약간 블라드 총재를 제가 보기에는 예, 대변할 것 같아요. 예, 자 위치를 좀 변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라드 총재만큼 좀 매파적이죠. 근데 사실 릴 카시카리 총재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도 블라드 총재랑 좀 비슷한 건 근데 블라드 총재가 좀 비슷하지 않은데 왜냐면 이분은 여러분 릴 카시카리 총재는 원래 엄청난 비둘기였어요. 엄청난 그냥 뼛속까지 그냥 진골 비둘기예요. 거의 뭐 에반스 총재, 찰스 에반스 총재와 버금가는 엄청난 비둘기거든요. 근데 원래 하반기부터 좀 약간 센스를 확 매파로 좀 바꾸긴 했거든요. 블라드 총재는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그 뭐지 실용주의자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처럼 드라이브를 걸지만 또 이분이 팬데믹이 딱 터졌을 때 가장 엄청나게 좀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왔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매파지만 이분은 또 팬데믹 때도 엄청나게 또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분은 좀 극단적이에요. 비둘기가 되기도 하고 매가 되기도 하는데 대신 될 때는 엄청나게 극단으로 한다라는 거. 뭐 어쨌든 근데 이분은 요렇게 된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오는 분이 로리 로건. 예,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도 비둘기라고 봐야 되겠죠. 좀 중도 비둘기고 학교 총재는 비둘기죠. 여기는 좀 중도라고 하지만 학교 총재는 최근 들어서의 스탠스를 보면 비둘기가 맞습니다. 비둘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요 분인데 자 에반스 총재인데 원래 이분이 그냥 그대로 들어왔으면 엄청 좋아요. 이분은 사실 중도 아닙니다. 이분은 일로 가야 돼요. 엄청난 비둘기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에반스 총재 같은 경우는 근데 이번에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후임자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임기가 다 있습니다. 1월 내년 1월에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임기를 내려오시기 때문에 요분은 이제 대체자가 들어옵니다. 대체자가 그 오스틴 굴스비죠. 오스틴 굴스비가 이제 내정인데 오스틴 굴스비 같은 경우는 시카고 그 경제학과 교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원래 이제 그 민주당 인사고 그다음에 그 오바마 시절에 경제 자문을 맡았던 분이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저는 친정부 성향으로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저는 봐요. 친정부 스탠스를 취할 거라 보고 그다음에 또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데이터에 좀 입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 굴스비의 발언이 조금 매파적이었죠. 예, 왜냐하면 굴스비 발언을 보면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근래 그러니까 지난달인가요? 어쨌든 그때 발언을 했던 게 뭐 물가 잡히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재반등의 우려감이 있다. 그렇게 이제 아서번스처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좀 매파 인사로 지금 이렇게 분류되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원래 항상 이런 지역 여는 총재들은 거기에 성향이 좀 맞는 사람들이 지명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사람들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들은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좀 이렇게 이 비둘기라면 그다음 후임도 대부분 비둘기고, 여기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는 또 전체적으로 계속 항상 이제 또 매파였거든요. 여기 뭐 클리블랜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대체적으로 전부 다 좀 매파는 또 매파들을 또 이렇게 좀 가져간다, 요런 걸 보시면 되니까 어쨌든 그런 기조에 본다면 굴스비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근데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정부 인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정부 친화적인 정책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봐야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중립이라 보고. 그러면 어쨌든 매가 그러니까 세 마리 매는 떠나고 그다음에 비둘기 두 마리는, 확실한 비둘기 두 마리는 앉아 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한 마리는 모르겠다. 나머지 한 마리 그냥 매 하나 정도.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내년에 통화 정책은 지금보다는 좀 완화적일 가능성은 높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이번에 FOMC 회의 결과를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구간은 전 아니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시장의 매물대는 좀 완화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가 그날, 그러니까 그 목요일이죠. 아니죠. 목요일 맞죠. 예. 목요일 날 급격하게 조정을 보인 이유는 금요일이 그 그러니까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내마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특히 연말이다 보니까 물량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저는 변동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 올해의 선물 옵션 이제 큰 포지션들은 다 정리가 됐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좀 완만하게 매도 물량은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감, 저는 너무 지금 미리부터 겁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는 전저점을 깰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빅스 지수가 뭐 최근에 급등했다고 하지만 보세요. 여전히 보면 그러니까 물론 뭐 20이 낮은 구간은 아닙니다. 높은 구간은 맞지만 그래도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 나오면 막 이렇게 급등하고 막 30%씩 급등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급등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환 시장도 보세요. 물론 달러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채권 시장 보세요. 미국제 10년물 같은 경우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국제 시장의 변화 없고요. 단기물, 2년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 금리에 민감한 2년물 역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국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은 이번 FOMC 회의의 결과와 관련된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선물 옵션 시장, 그러니까 만기랑 좀 엮이면서 좀 단기적으로는 과하게 반응을 했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뚜껑을 열어보고 생각해보면 그래, 정책적인 부분은 이제는 큰 의미는 없겠구나. 결국에는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데이터들이 결코 나쁘게 나올 것 같진 않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시장 관련 분위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는 마셔라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보는 시황관이라든지 시장 흐름이 바뀌면 또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종목과 그다음에 이제 섹터 이야기를 제가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메이커가 아닌 분들, 캐시 메이커가 아닌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셔서 메이커가 되셔서 이런 많은 좋은 다양한 정보 많이 많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메이커분들 그때까지 다들 메이커머니 하십시오.